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전국이 한파에 꽁꽁 갇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김건희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김건희 씨의 신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 부인이 뭐길래 대한민국을 이렇게 뒷걸음질치게 만듭니까? 국민들은 이제 다 압니다. 한나라의 여당 대표를 마음에 안 든다고 몇 차례나 바꾸다가 누가 봐도 신복이라는 사람을 앉혀놓았는데 그 사람마저도 대통령 부인을 못 막아주니까 이제 물러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짜고 치는 거야. 네. 서로 뭐 약속 대련 하는 거야. 네. 이건 아닌 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약속 대련인지 아닌지는 저는 보면 알죠.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그만두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약속 대련이 아닌 거고. 아니겠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살아남아 있는 경우가 예. 되면 그건 약속 대련으로 그건 의심받을 짜고 수밖에 치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는 이제 대통령과 차별화하겠다. 예. 윤석열의 아바타가 아니다. 예. 나 오늘 한동훈의 실질적인 정치인으로서의 독립선언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만두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자체가 약속 대련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아니, 보는데요. 물러나면 그건 진짜죠. 그렇지. 근데 안 물러나면 그거 뭐라고 포장을 해도 짜고 치는 거였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맞아. 음모론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아니 근데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요. 그것을 똑바로 봐야 돼요. 그렇게 기획하고 음모론을 할 대통령실에 쇼가 됐든 진짜든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네, 초록동 여신님께서 만들어 보내주신 쇼츠 보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영상 만들어서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또 홈페이지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백운계 정치 1번지입니다. 백운계 정어리TV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어제도 많은 분이 함께 해주셔서 동시 접속 3148명, 3만 명을 넘었는데요. 오늘 또 여러분 활발한 댓글 남겨주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날씨가 오늘 아주 춥습니다. 아침에 댓글 올라오는 거 보니까요. 곳곳에서 아주 추위가 대단하다고들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김보열님, 이곳 울진엔 칼바람 대단합니다. 그러셨어요. 이상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동접자 3만 넘는 기록 갱신 축하드리고 함께 노력하십시다. 정어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어제는 구독자 18만 명도 넘었는데요. 이제 또 곧 20만 명 달성할 수 있겠지요. 지난번에 10만 명 넘었는데 10만 명을 넘어가면 구글에서 이렇게 실버 버튼을 보내주거든요.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제가 먼저 열어보지 않고 여기에서 언박싱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구독, 권유 많이 해주시고 또 좋아요, 댓글 이런 거 잘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소병률님, 좋아요는 현관 비번 누르듯이 습관적으로다가 이렇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가시나 거 보군요. 한 번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또 멀리 철환박님, 여기는 미국 동부 워싱턴 근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어리님들. 그리고 백운기 백만앵커 대장님, 이 시간이 늘 기다려집니다. 신선함이 물씬 궁금증이 확 풀리는 시간, 소통으로 우리 권리를 찾아 힘차게 나갑시다. 모든 정어리님들의 건강과 행운 기원합니다. 멀리 워싱턴 근교에서 보시면서 이렇게 안부도 전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 정기남 조선대 개공 교수,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에 많이 추웠죠. 정진환 교수 이제 얼굴이 조금 좋아지셨는데 아침에 올 때 그냥 거의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투도 영하 20도일 때 있는 외투로 오늘 처음 입어봤습니다. 예, 네. 보통 날씨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꽁꽁 얼어가지고. 김유정 의원님도 아침에 오실 때 추우셨죠? 네, 있는 옷 중에 제일 따뜻한 거 입고 왔는데요. 아니 근데 이 체감온도 영하 20도, 21도 이 추위에 어젯밤 세워서 이태원 유가족들 15,900배 그래요. 서울광장에서 했거든요. 예. 그 이태원 특별법 공포하라고 요구하면서 와 그거 생각하니까 제가 그냥 걸어오면서 잠깐 추운 거는 그냥 괜찮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춥다는 얘기 못하죠. 아, 네. 아침부터 또 아니 나도 그거 어제 그 보면서 뉴스, 얼마나 예. 참 그 밤새워서 그걸 했다고 해서 정말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이렇게 하고 계시던데 참 그래요. 저는 그때 유족 한 분이 애 낳지 말자 막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예. 그런 와중에 세상의 중심에 국민이 있고 민생이 있어야 되는데 김건희가 중심에 있는 이 세상을 저희가 살면서 이런 얘기들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 내내. 그래서 화가 납니다, 지금.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냄새가 난다. 이거 뭔가 좀 짜고 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패널들한테 여쭤봤는데 패널 중에 3분은 아니다. 이거 진짜 같다. 또 한 분은 이건 약속 대련으로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하고 박지원 전 원장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준석 대표죠. 지금 이제 전이 아니고 개혁신당 대표가 됐는데 이준석 대표는 약속 대련이라고 하고 박지원 원장은 이거는 실전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좀 뭘까 했는데 어때요? 하루 지나보니까 윤경호 소장 이거 장난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저는 진짜 붙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2가지. 하나는 여권 지지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는 윤 대통령은 나 총선 승리 이런 거 나 안중에 없다. 나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모습인 것 같고 국민에게는요. 그러니까 뭐 이건 여권 지지자를 뛰어넘는 아니 민생 토론회라는 게 연초에 하는 업무 보고라면서요. 그리고 어제는 또 생중계까지 준비했다면서요. 그걸 30분 전에 걷어차버린다. 저는 이 2가지를 놓고 보면 그 윤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그 엄중함,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갖는 무한 책임, 이걸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생각을 안 한다. 이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구나.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둘의 쌈박질은 이게 약속 대련이다, 실전이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까 앵커께서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 100% 공감합니다. 아, 정말 걱정돼요.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명품백 받는 거. 그거를 또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지금 아까 자료 찾고 있는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뭐 이거를 뭐 또 국가 뭐 선물이 여기 있네. 국가에 귀속한다고요? 대통령실이요.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대통령 선물이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정기랑 교수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선물입니까? 청탁성 뇌물이죠. 본질은. 근데 이 본질을 호도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 궤변인데 정확하게 지금 그 대통령실이 인용한 대통령물 기록물법을 보면 말입니다. 대통령 선물이라 함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이에요.
국가적 보존 가치가 디올백이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 그다음 이게 여기서 예외되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공직자윤리법의 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직자윤리법의 이 15조에 나온 선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러면 이 최 목사가 이 선물을 전달한 최 목사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설사 미국 국민이 준 선물이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이게 무슨 이게 의무로부터 이게 벗어날 수 있는 예인지를 난 묻고 싶고요. 자, 명백한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선 안 되는 것이고 또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는 신고하거나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국고에 보관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명백한 법 위반을 지금 선물이라고 하는 말로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이런 그 시도에 대해서 이건 제가 볼 때는 눈 가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막는 그런 행위로 보여집니다. 아니 김정은 원장님, 잘못했으면 벌을 받으면 되고 또 일단 사과는 해야지. 아무리 찾다가 없으니까 국가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하면 국민이 바보입니까? 기록물은 맞습니다. 뇌물의 기록물이죠. 그러니까 저런 거 받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기록해놔야죠. 왜냐하면 앞으로 대통령 부인은 저따위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그 최재형 목사님하고 예. 같이 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아, 시민사회, 그다음에 그 강덕구원, 그다음에 저희 퇴진과 혁신 모여서 처음으로 이제 국회 간 겁니다. 최재형 목사가. 근데 핵심적 내용은 뭐냐면 그 대통령 부인이 반복적으로 이걸 수령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게 예를 들면 최재형 목사한테만 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직접 가봤더니 진짜 받더라. 아니 그때 나올 때도 이렇게 그 영상 네. 보니까 사람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가방 들고. 거기다가 인사청탁을 하는 내용들을 전화통화를 바로 하더라. 딱 요만큼 거리였대요. 네. 본인 말에 의하면. 요만큼 통화를 하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저렇게 통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야, 이거 누가 봐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라고 느꼈었고 이런 상황들은 구중궁궐 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나라도 이걸 촬영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내버려 두냐? 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몰카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라고 지금 코스프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야, 국가를 통치하면 나라가 개판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진짜 기록물이다. 절대 앞으로 받지 말아야 되고 나라가 망할 망조의 상징이 여기 또 특정 제품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300만 원짜리 가방이다 이렇게 예. 생각했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얘기를 한 내용을 잠깐 한번 들어보고 이어갈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도 조선일보가 TV조선이 의상실 몰카 촬영을 해서 그게 촉발돼서 그게 전적으로 촉발된 건 아니지만 그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서 결국은 탄핵까지 이어졌고 YS 김현철 씨도 국정농단 하는 거를 자기의 친한 친구 박경식 비뇨기과 의사가 녹음을 해가지고 폭로하는 바람에 감옥에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익제보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불투명한 국정 운영을 하고 비공개 하에서 그런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결국은 불투명한 방법 아니면 그것을 취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문제 삼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중궁궐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면 저같이 이렇게 취재를 하는 사람을 놓고 그것을 가지고 난도질하는 게 언론의 기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니 김유정 의원님. 네.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딱 잡아댔을 거고 무슨 소리야라고 지금 오히려 엉뚱한 사람이 혼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동영상으로 온 국민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렇게 잡아떼면서 이철규 공관위원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과는 불법이나 과오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무슨 사과냐. 지금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요. 저렇게
그 증거가 뻔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이를테면 저 최재형 목사가 이제 말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설명하면 벌써 아마 잡혀갔을 겁니다. 최재형 목사님이. 그래서 그 공개된 동영상 가운데 한 두세 번 나눠서 그 공개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결정적인 뭐 어떤 부분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 태도와 톤앤 매너, 태도와 관련된 부분의 여사에.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영상에 있지만 나중에 최재형 목사가 뭐 굉장히 그 불이익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를 위해서 공개하겠다라고 지금 보존해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대하는 그 집권당과 그리고 대통령실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윤한의 갈등이 뭐 약속을 한 거건 뭐 그 쇼를 하는 것이건 아니면 실제 불거진 갈등이건 간에 지금 뭐 하루 이틀 지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갑자기 김건희 여사가 대우각성에서 제가 사과하고 정말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고 나타납니까? 대통령이 대신 사과하면서 뭔가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겠다고 합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국민을 이렇게 기만할 수 있나? 그리고 만약에 서로 짜고 하는 것이라면 정말 쇼를 해도 정말 진정성 있게 하는구나. 너무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인데 그건 정말 국민 기만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샤넬 화장품인가도 1차 갖다 드리지 않았나요? 그거는 이제 영상에는 없지만 그것도 지금 국가기록물로 보존이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국민을 이렇게 속이려 하는 거 두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변명을 해도 조금 국민들이 그런가라고 좀 할 정도를 해야지. 근데 사실요, 변명도 어느 정도 뭔가가 있을 때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변명도 안 나오는 거죠. 애농님이 오죽하면 이런 댓글 주셨네요. 문화재청은 디올백을 국보로 정하라. 어제도 참 듣다 저렇게 한심한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있었죠. 장해찬인가요? 지금 뭐 그전 최고위원이죠. 이 젊은 친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제 참 들으면서 에라이. 김건희가 피해자다. 어떻게 피해자를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핵심 중에 핵심이죠.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이 양반도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총선 앞두고 김건희 여사님 리스크 관련해서 그거는 뭘까 공작이잖아요. 여러분 가시다가 교통사고 나시면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왜 집에 안 있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교통사고 당했냐라고 책임을 물으면 여러분들께 묻는다면 동의하시겠어요?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던져놓고 이미 국고에 기속이 됐는데 국고에 기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합니다. 그건 대한민국 정부 거죠. 그런데 그걸 뭐 반환해라, 또 사과해라. 사과라는 것은 불법이라든가 과오가 있을 때 사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분이 그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가 남의 집 동의를 받고 들어가더라도 동의를 받아도 불법 목적으로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걸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한 위원장께서는 국민이 우려할 부분이 있다. 아니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건 국민들에서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 뭔지 다 모르니까 우려하실 수가 있죠. 아니 밖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다 이걸 다 아시지 못하잖아요. 이게 공론화된 것도 아니었잖아요. 이게 무엇인지 진실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우선 이 문제가 있는 사안을 그대로 봐야지 이걸 정치적 이 진영에 따라 가지고 내 편이니까 이거는 무조건 옳고 네 편이니까 무조건 싫다, 나쁘다 이렇게 볼 부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아니 경찰 출신 아닌가요? 경찰 출신이죠. 경찰 출신. 참 주옥 같은 멘트만 골라서 하네요. 교통사고, 주거 침입. 기가 막히다. 경찰 진짜. 출신이죠, 윤경호. 예, 네. 주로 정보 담당이었다 그러죠. 근데 저런 생각으로 경찰 공무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철규 의원의 캐비넷에 들어있는 파일 그걸로 모든 사람들을 다 쥐락펴락하고 뭐 심지어는 협박에 가까운 뭐까지 어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형사소송법상 이게 과연 문제가 되느냐? 우선 대상자가 공인이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최재형 목사 같은 행위를 했던 주체가 국가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관계자였다면 그건 뭐 함정 단속 뭐 이런 이제 나중에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 이건 최재형 목사가 설사 언론사의 소속이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뭐 불법으로 뭐 녹취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김효정 의원께서 얘기하신 받는 사람 대통령 부인의 그걸 받는 태도 그리고 그 언사 이거 아니에요? 그거에 국민이 분노하는 거지. 그걸 뭐 몰래 그걸 찍었느냐 왜 그걸 뭐 당사자도 모르게 했느냐 이건 본말을 또 흐리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요. 강성희 의원 그 과잉 경호, 폭력 경호 했을 때 우리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경호의 매뉴얼이고 어쩌고 저쩌고 사과도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 윤한 갈등으로 덮으려는 시도도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이걸 자꾸 몰카 공작이라고만 규정을 하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경호 실패입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안 집니까? 아니 대통령 부인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그 손목시계 동영상을 찍고 지금 이게 많잖아 이렇게 공개가 되고 이렇게 이슈가 돼 여기까지 왔는데 경호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평상시에 경호를 이렇게 했다는 것인지 여사와 친분 있는 사람은 대충 넘어갔다는 것인지 그거는 강성희 의원에 대한 태도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잉 경호 해놓고 말도 안 되게 국회의원은 입을 틀어막으면서 해놓고 대통령이 이미 지나간 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호해놓고도 지금 본인들이 뭐 룰대로 한 것이다 매뉴얼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우기고 뻗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대통령 부인을 만나러 온 민간인이 이게 동영상을 찍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몰카 공작이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그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경호 실패에 대한 책임부터 먼저 물어야 돼요. 그런데 경호실 누구도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런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되지도 않는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조국 교수님, 장해찬은 이제 그렇다고 치고 이철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지금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논리를 우리가 세우자. 이거는 몰카 공작 아니냐. 여기가 피해자다. 교통사고 나면 교통사고 낸 사람이 책임져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하나. 똑같은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국고에 귀속이 됐는데 그걸 반환하면 국고 횡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이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주거 침입이다. 국민들이 진실이 뭔지 모르니까 걱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자. 근데 지금부터 이건 이미 정의가 됐던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자마자 특검법은 악법이야.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명품백 받은 거는 몰카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공감되죠.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소위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프레임을 이렇게 짜놨던 건데 이게 조금씩 균열이 나간 거죠. 누구냐면 이제 김병일이라는 비대위원을 통해서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몰카의 문제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특검법 이런 거 다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근데 문제의 본질은 제가 최재형 목사 어제 한 얘기가 뭐냐면 본인은 공익 제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본인은 공익을 제보한 거다. 그럼 어떤 공익이냐. 소위 국민에게 위임받지 않은 자가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공적 어떤 권한을 활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소위 매우 안 좋은 국정농단의 사례다. 그 국정농단을 막는 것이 가장 공익적인 가치라고 최재형 목사는 판단한 거예요. 아니 이런 목적에 대해서도 국가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권력을 어떻게 감시합니까? 언론도 지금 개판이어가지고 감시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국민이 나서서 공익제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한다면
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소위 국정을 농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더 중요한 건 계속 지금 이철규 이 의원의 가장 큰 문제는요. 국민이 모른다고 무시하는 건데요. 김학의 차관 얼굴 검찰만 몰랐습니다. 국민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대통령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국민에게 안 가 있는 거죠. 전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검법 재의결 찬성해야죠. 본인 말이 맞다고 얘기하면. 전 이 문제가 그럼 딱 정리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그 얘기를 좀 더 붙이면 대통령의 모든 것이 대통령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의 성역화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모든 그 여권 내 세력들이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여기가 다 지금 옹이하겠다고 나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한 발짝도 더 나간 적이 없어요,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우리 김정욱 원장 잘 얘기하셨는데 한동훈 원장이 규정한 게 뭡니까? 이것은 명품백 수수는 몰카 공작이고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청소년 악법이다. 여기에서 한동훈 원장도 한치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총선을 치러야 되는 당의 대표로서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많은 현장에서 많은 후보들이 지금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뭔가 김건희 명백 수수에 대해서 당이 좀 방해한 거 관련해서 좀 진일보한 조치를 취해달라. 이러지 않고서 선거 망하게 생겼다. 이러니까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 알고 있다. 국민적 눈높이를 봐야 된다. 뭔가 이 방향과 해법과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한 수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못 받아들이겠다. 아니 감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성역화라고 하는 여사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건드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소위 정권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게 이철규 위원장을 앞세워서 교통사고 주거 침입을 얘기하고 이용을 앞세워서 뭐 또 장해찬을 앞세워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것이 본질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철규 위원장 발언을 들으면서 저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세워서 대응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 그거는 좋아요. 근데 자꾸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 거는 너네는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바보로 보이냐?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본인이 바보라고 해도 그건 불행한 일이죠. 대한민국 국회의원인데.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를 바보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기분 나빠서 방송을 못 하겠네. 바이든 날리면 때 이런 모욕감 안 느껴보셨어요? 저는 이미 저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를 호도를 하면 따라올 거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신경을 토로하고 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후배였는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선을 그었겠느냐라고 또 신경을 토로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단어에 주목하는데 오죽하면이거든요. 그럼 오죽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오죽하면에 해당되는 얘기를 했나라고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18일 날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19일 날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이다. 이 두 마디가 오죽하면에 해당되는 단어인가요? 아니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까? 민심이 들끓고 있잖아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잖아요. 모두가. 그런데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로 너무나 순화된 그런 표현 한마디 쓴 거를 오죽하면이라는 것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죠. 얘기한 김건희 리스크라는 여섯 단어.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 그 다음에 국민이 걱정할 부분. 국민 눈높이. 이게 지금 오죽하면에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급발진 버튼이 그 네 가지 그 얘기에서 버튼이 눌러서 작동이 됐다는 것인데 야,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에 대해 생각하는 거는 뭐 EXX라는 표현으로 이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규정돼 버렸잖아요. 정서적으로 완전히 무시하고 그러면 국회의원을 그렇게 생각하면 국민들도 그렇게 무시한다는 것인데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라고 다 모르니까 그런다라고 규정한 이철규 위원이나 또 대통령이 오죽하면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가 국민들 보기엔 너무나 순화된 표현인데 정말 민심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 것인가, 모른 척 하는 것인가,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이런 공적 사안에 대해서 판단력이 아예 없는 것인지, 그리고 국정 운영은 정말 할 능력이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1년 한 8개월 됐나요? 취임한 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봉합이네 어쩌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타임 선언한 거고요.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 크게 부각시켜서 국민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오히려 알려주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어요. 일단 김건희 입장에서는 오죽함이 맞을 것 같아요. 마리 앙토네트 같은 경우는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간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는 당신 그대로 가면 목 날아갑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김경률은 그럴 수 있어요. 계속 그래 왔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건 이걸 예를 들면 묵인하거나 비유한 게 누굽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퉁치고 넘어간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냈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 내가 보냈는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 옆에 있어도 저걸 막지를 않아? 저걸 내버려둬?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남편한테 뭐라고 그랬겠죠? 뭐 하는 겁니까? 저걸 내버려 둡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추정하는 건데 뇌피셜인데요. 그러니 이 문제가 이 나오기 시작하면 대통령실은 발칵 뒤집히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말이 나오면 대통령실은 발칵 뒤집히는 거고, 발칵 뒤집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무적으로 비서실장부터 온갖 대책들을 세웠겠죠.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가서 당신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얘기하고, 왜 김건희 씨의 신비를 건드렸냐는 얘기도 하는 거고, 섭섭하다. 별의별 얘기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사건의 핵심은 그냥 김건희 내전이에요. 그렇죠. 아까도 정기남 교수님이 본질은 김건희 성역화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약속 대련 또 쇼 짜고 치는 고스톱 이렇게 처음에 봤던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건희 문제를 과연 어떻게 매듭을 짓고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궁리 끝에 야 그래도 이건 뭐 그냥 덮고 갈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도 사과하는 흉내는 안 내야 되겠나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것 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과도 그냥 탁 사과하면은 별로 안 먹어주니까 막 고생하고 막 서로 막 싸고 치고받고 하는 척 하다가 알았어 그러면 사과할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했다가 패널한테 혼났다니까요. 그거 명백히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게 사과한다고 될 일이냐고 혼내서 제가 죄송합니다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려나 보다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것도 쇼도 아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어디다 대고 사과야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오늘 뭐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이렇게 가면 공멸한다. 70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되냐. 뭐 둘 다 양보해라. 확전 자제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해법 가운데 하나가 일단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나라고 했는데 그 명분이 뭐였냐면 그야말로 공정하게 공천을 해야 되는데 김경률이 네가 가서 손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사찰하면 안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하려면 비대위원장 그만둬. 이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그 부분은 네가 잘못했지 않니. 그러니까 김경률이 물러나게 하고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도 너 공천 그따위로 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명분도 살고 또 김경률이처럼 감히 우리 여사님 함부로 주둥이 올리면은 모가지 날아간다는 것도 보여주고 이런 그 일타쌍피 효과 있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짱구를 막 굴리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러면 속아줄까요? 김경률 비대위원이죠. 네. 꼬리를 약간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마음이 없으신 건지. 아니 예. 제가 예.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위원님 공천 등등을 놓고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 사퇴를 좀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 입장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퇴를 거절하셨다는 그 요구에 동의한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뭐 그렇게 예. 위원님 거친 언행, 정제되지 못한 언행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는데 네. 여사에 대해서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사과를 뭐 그런 하셨다고 예. 그리고 TK 의원들이랑 인식차가 있다 여사 문제를 두고 이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신 건가요? 그렇죠. 저 일관되게 좀 계속 그렇게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입장도 좀 변화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 부분은 좀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저도 짧지 않은 이런 시민사회 활동을 해왔으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판단해 주십시오. 헛다리 짚지만. 저게 그 김경률 비대위원회 저는 마리 앙뚜아네트 프랑스 황제 부인 그 이 비유보다는 저는 그 말이 담긴 그 수식어 마리 앙뚜아네트의 호화사치로운 생활, 그다음에 난잡한 사생활을 얘기했어요. 저는 이게 방아쇠가 됐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대통령을 포함해서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가 이 부분을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을 정리해내지 못하고 국민적 눈높이라든가 국민적 우려를 가지고 쉴드를 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것은 이성적인 문제를 벗어나 있는 것 같다. 그게 지금의 한동훈과 윤석열의 이 갈등, 우리가 뭐 언론에서는 내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내전에 방아쇠를 당긴 저는 키워드로 보여집니다. 그러겠죠. 저 지금 신문에 보면 이관섭 실장과 한동훈 위원장이 만났을 때 했다는 얘기.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뭐 공천, 사천, 시스템 공천이 대통령의 철학 운운하는 그것만 이렇게 언급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 해놓고 그거 못 받아들이겠으면 사퇴해라 그게 아니고 말이 앙뚜아네트 운운하는 김경률이를 왜 네가 가만 보고만 있느냐, 왜 비호하느냐라는 얘기가 핵심 아니겠어요? 최근에 이 보도가 특정한 매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자세히 나오잖아요. 첫날 나왔던 게 이건 정치적인 결별이 아니라 인간적인 결별이다.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뭐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전하나요? 근데 또 어저께는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팠을 어쩌고 저쩌고? 예. 자식이에요? 자식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아무한테나 갖다 쓰나 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은 굉장히 의도된 지금 언론 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아까 그 인간적인 결별, 저는 그 한마디가 이게 약속되려느니 뭐 짜고 치느니 이런 거를 싹 날려버린 정말 맞구나. 왜? 아까 얘기하신 성역화. 성역화의 이면에는 악마화잖아요, 악마. 그렇습니다. 김건희 악마화를 지금 못 참는 거죠. 근데 그 악마화라는 거를 누가 하느냐, 이제 이거 가지고 다시 역공을 할 거예요. 이게 트럼프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를 사실 상대나 또는 제3자를 타겟으로 삼아 놓고 나쁜 놈 이제 그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이거니까 전부 다 이제 질이 떨어지는 건데, 사실 이 사태의 본질은 김건희 씨의 이 명품백 수수 장면, 이걸 본 국민이 도대체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특검법을 거부할 때 최소한의 양심이나 최소한의 정무적인 감각이 있다면 이 명품백 받은 거에 대해서 사과 내지는 뭔가 언급을 하고 그리고 특검법 거부할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뭐 윤석열 정부는 설마 하는 일을 그냥 서슴없이 하니까 이거 역시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성역화가 아니고요. 저는 이미 성역인데 그 성역을 건드려서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성역화네.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그 김건희 특검법을 이 명품법 사과 논란으로 치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사과 얘기만 나오고 특검법은 지금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검은 특검이고 명품백 논란은 논란인 것이지, 이거를 특검법을
뭐 사과를 하니 안 하니 이걸로 갑자기 이렇게 치환하려고 하는 것은 프레임 전환 같아서 이건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 입장이 그래도 그나마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주 순화된 표현이고 민심을 뭐 거의 한 5% 정도밖에 반영 안 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걱정, 뭐 눈높이 이런 거는 이 들끓는 민심을 그 정도밖에 표현 못하나? 그게 굉장히 이제 완곡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도권의 후보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은 그나마도 한동훈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 의원이 의원들 단톡방에 아무리 보수 유튜버의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올려도 반응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태영호 의원이 부부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반응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도권 그 후보자들은 그나마 한동훈이 있어야 우리가 선거를 치른다 이제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비근한 예로 제가 오늘 아침 일찍 라디오 방송이 하나가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킬 됐어요. 그러니까 저 상대가 이제 이름만 거론하면 다 아실 만한 분인데 이번에 이제 출마를 한다는 거예요. 전직 의원인데. 그런데 어제 이제 미리 큰 주제가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윤한 갈등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전국 현안을 짚어요. 우리가 전국 현안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작가가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한동훈 얘기를 못 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같이 하기로 한 사람이. 같이 하기로 한 사람이. 그래서 예. 그러면 그냥 둘 다 다른 분으로 바꾸세요.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전국 현안을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이게 대통령실 눈치도 보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도 소위 말해서 막 비판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민심이 기반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아예 언급도 하지 말아요. 언급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옛날 YS 단식 때 그 유명한 표현 있잖아요. 야당 정치인의 식사 문제.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난리도 아니구나 내부는 이런 생각인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한심하게 이를 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 이철규 비대위원의 발언이 공관위원의 발언이 더 정말 화를 나게 하네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진짜로 시작했는데 약속 대련으로 지금 룰 세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룰 미팅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조중동이 너무 세게 지금 치고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오늘 조선 사설을 보면 거의 벌거숭이 임금이에요. 하는 얘기가 아니 미리 사과하고 재발 방지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거 안 해놓고 지금 와서 난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니 사퇴를 시킨다면 그 다음에 대책이라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도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일을 대통령이 만들어 놓고 처리도 못할 일을 내지르고 있는 거면 당신이 문제야라고 공격을 조선일보 사설을 한 거고 맞아요. 야 김순덕 동아일보 재밌어요. 거의 김순덕의 도발이라는 제목인데 윤 대통령은 왜 국민을 이기려 드는가 하면서 한동훈은 선민우사 하는데 윤석열은 선처 후민한다.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재미있는 게 참 대통령답지 않다. 이렇게 써버렸다니까요. 야당 대변인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면 보다 동아사설은 어떤 정치도 권력도 민심을 이길 수 없다. 이거 잘못 가면 레임덕이에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이렇게 조져대서 대통령이 일 만들고 해결도 못한다? 그건 레임덕이잖아요. 저는 이 사태가 심각하게 간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조중동이 땡겼을까? 제가 볼 때 그래서 헛바지라고 있다 서로가 제 느낌에는. 룰 미팅 할 때요 막 싸우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만 싸워야 되거든요. 밖에 들리면 이제 이미 게임 끝난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제 룰 미팅이 밖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그 김순덕 대기자가 지난주에 쓴 칼럼은 그거예요. 한동훈은 절박하지 않다. 그거였거든요. 뭐하냐. 지금 무슨 뭐 국회의원 수주리자 뭐 그런 얘기 할 때냐. 그 특검이랑 이거 정면으로 다 받고 재의결하고 그거 전공법으로 나가라. 뭐 하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연타로 지금 이번 주엔 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이렇게 나섰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치 대통령이 한 얘기를 생중계하듯이 다 디테일하게 기사가 나와요. 야당 대변인들이 지금 못 쫓아가요. 제가 보기에. 아니, 제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왜 국민을 이기려 드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이 왜 국민이 아니에요. 한동훈이지. 한동훈이 국민 보고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사설은 대통령 됐어. 난 이제 한동훈 손 들어줄 거라고 얘기한 건데 이제 이게 동아의 전체적인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김순덕의 칼럼을 좀 더 실어줬으면 제가 볼 때 동아일보가 거기에 대해서
대강 예를 들면 수긍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조중동이 저럴까 이거 사실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괴멸론이라는 게 윤석열 돌았죠. 믿고 있다가는 이제 정말 완전히 작살나겠다. 총선 지고 그러면 선거에서 우리가 지는 죽는다. 거를 넘어서 야당 걱정하는 거 아니죠. 보수가 설당을 잃을 것 같다. 이 짝퉁 얼치기 뭐 이거 안 된다. 이제 이거에 보수의 본류들이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보수 언론이라는 곳이 거기에 화답을 하지 않으면 보수 언론도 설당을 잃을 수 있으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단순한 이 파워 게임 뭐 이걸 뛰어넘는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된다. 뭐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관저의 그 홍보수석, 정무수석 등을 불러서 대책회의 같은 걸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뭐 노발대발을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과의 모든 인간관계는 단절한다. 뭐 그러면서 아직도 그 분을 지금 못 참아내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그 말은 뭐죠? 인간적 배신감의 토로이기도 하고 믿었던 한동훈에 대한 어떤 이제 극도의 어떤 이제 그 분노를 표출한 건데 여기에 지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좀 배짱이에요. 그건 좀 여론을 믿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보수 세력 괴멸론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의 또 그 뭐랄까 지원 사격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총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대책도 마땅치 않아요. 비대위원장 그냥 버티면은 이 물러나게 할 방법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친윤계가 총결집해가지고 선거는 선거고 우선 대통령 김건희 배우자부터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의원총회 소집해서 윤리 소집해서 비대위원장을 뭐 제명을 결의한다든가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설사 그렇게 간다고 한들 아무리 한동훈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뭐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게 한들 본질이 바뀌냐고요. 본질이 안 바뀐다는 거. 지금 좀 전에 우리 김종욱 원장도 잘 얘기했지만 이 몰카 공작 여부를 떠나서 이제는 이게 도저히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이 보수 언론조차도 어떻게 대통령이 가사에 얽매여서 국사를 망칠 수가 있냐. 이런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김건희 리스크, 이 몰카 공작에 대한 것을 공작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지금은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 김건희 씨가 직접 나와서 경위를 해명하고 사과하는 게 우선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의 본질은 봉합이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뭐 그대로 나와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근데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만약에 자기가 물러나면 이제 그 사람은 다 끝나는 걸 거예요. 이제 장관 그만두고 정치를 들어왔는데 한 달 만에 그만두고 나가면 이제 한동훈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지는 거죠. 정치 끝이죠. 끝이죠. 네. 그러면 본인이 지금 이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대통령하고 한판을 붙는다 안 붙는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내가 총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야 그나마 한동훈 덕택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건졌네 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한동훈은 이제 끝나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점이 바로 한동훈의 고민의 지점이고 지금 이 난국을 풀어야 하는 것의 가장 큰 딜레마인 거죠. 그렇죠. 근데 사천 운운했는데 지도부랑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김병률. 그랬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사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라는 그 세 글자를 얘기 못하니까 자꾸 사천으로 돌리는데 원희룡은 무엇이며 박문규 전 장관은 무엇이냐. 다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 왜 딱 김병률만 찝어서 얘기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고요. 그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비대위원장이라는 그 자리에 대해서 너는 임시야. 임시고 가서 잘 조율해서 총선 잘 치러.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장관이든 뭐든 일하면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동훈은 우리가 방송에서 봤잖아요. 내가 당대표다. 내가 원탑이다. 이철규는 스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대위원장이라는 애초의 자리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도 조기 등판한 거잖아요, 사실은. 어쨌거나 당을 살려야 될 본인 사명감을 가지고 온 거고 어찌됐건 주목을 끌었고 인기도 개인 인기는 올라갔죠. 뭐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나 부정평가에 변함없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본인은 몸바쳐서 열심히 하고 감기 걸린 목소리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얘기를 했다고 나를 이렇게 몰아내려고 해? 어디 두고 봐. 내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세월이 이제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거고 인간적인 결별도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사실은 반환점을 안 돌았어요. 아직 임기가.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이 이렇게 봉합한다고 봉합이 될까라는 그 의문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을 지금 쳐내버리면은 진짜 대안 없거든요. 선거 못 치른다고 아마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섣불리 뭔가 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뭐 윤리 제소한다 어쩐다 말도 들어가고 뭐 경북 의원들 모인다는 것도 또 취소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권력은 부자 간에도 못 나눈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는 가서 총선이나 잘 치러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상식인데 상식이 아닌 동네니까 이런 것일 것 같아요. 한동훈을 보냈을 때 총선 잘 치러가 아니고 총선은 여기에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김건희만 막아. 이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근데 그 해야 할 본분을 잊은 거죠. 그리고 김경률 공천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저는 지도부하고 얘기했다고 하고 원희룡 인천 계양을 김경률 마포 그 정청래 지역구에게 보내는 것도 다 사실 익스큐즈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 자체를 뭐 문제 삼지만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 근데 김경률이 말이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 공천하는 것을 뭐 문제를 지금 삼지만 실제로는 그건 다 익스큐즈가 됐는데 김경률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 것까지는 한동훈이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참여연대도 있었고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 상식이라든지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 말고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좀 보면은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내가 아까도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저거 곧 입 다물겠다. 이제는 분명히 기자들 피해서 도망 다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이 왕뚱하게 여기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커진 거 아닌가요?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 한번 들어봅시다. 무슨 내용이었는지.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자유, 평등 뭐 이와 같은 이념들을 당연히 연상하는데 아니다. 뭐 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인가요? 이제 이분의 어떤 사치 뭐 이런 거. 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뭐 건물들을 털 때마다 드러나니까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이른바 국정농단에서도 뭐 비아그라다 뭐다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이게 저는 감성점을 폭발시켰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건도 자꾸 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응, 아니 저는 이제 이성적 합리적을 욕하는 게 아니라 배제하자는 건 지금 아니고. 이게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디올백 저도 차마 못 봤거든요. 그 동영상을. 네. 다만 이제 기사로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움짤 뭐 이런 거로 봤는데. 못 보셨어요? 네.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이걸 제가 뭐 숨기기 위해서 못 본다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적절치 않은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실드 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겠냐고요. 참 주옥 같은 말씀인데 듣고 보니까요, 뭐 김건희 씨가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표현하는데 저 말을 딱 들으니까 김경률 씨가 김건희의 감정을 아주 세게 긁어버립니다. 제가 약간 조롱이 되려나?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 유튜브에서 한 얘기잖아요. 저게 이제 확산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근데 외신에서 마리아 왕따네트에 비유된 대한민국 퍼스트레이디 네. 이런 기사가 떴다 그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인도의 뭐 어느 매체만요. 근데 그걸 아마 대통령실이 뒤늦게 안 거 아닐까. 그 저 바이든 날리면 때도 발언하고 7시간은 뭐 MBC가 보도해서 온 나라가 다 들끓었을 때도 정작 워싱턴 DC에 있는 현장에서는 별로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외부에서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그때부터 그것도 뭐 대통령 본인이 아니라 누구 다른 뭐 그게 김건희 여사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근거가 있으면서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만 이 건 역시도 이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말이 갖는 함의를 처음에는 우습게 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나중에 아이고 뜨거워 이거 아니네 이런 거 아닐까라는. 근데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차마 못 보죠? 이게 무슨 뭐 되게 예를 들면 문제가 있는 장면인가? 잔혹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백을 준 거면 네. 본인이 저런 얘기 하려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와이프랑 같이 못 봤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본인 그렇게 야한가요? 그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너는 저런 가방 한 번이라도 사줘봤어 뭐 이럴 거니까. 그리고 또 이철규 의원이 그 예를 지도부랑 협의가 됐다고 얘기했다는 건데 또 뒷말이 있어요. 같기도 해요.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한테 이 공천 문제는 뇌관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공식적으로 다 얘기했다고 얘기하면 한동훈에게 예를 들면 면피를 내주는 거고 또 이 반대로 가게 되면 또 반대로 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은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같기도 저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명확하게 내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확 들어주니까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 거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지도부끼리 알아서 그렇게 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시스템 공천이란 말이 다 거짓말이죠. 말이 안 돼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의논도 없이 했다고 하면 그럼 나머지 이제 당협위원장이나 그 준비하는 후보들은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참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마리 앙뚜아네트를 언제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 주말 사이에 일어난 일이긴 한데 같은 날 일어난 거예요. 그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김경률 위원 손 들어주고, 그리고 그 오후였는지 전이었는지 몰라도 JTBC 유튜브에 출연해서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한 그날이에요. 그때 그 얘기한 사람을 손을 들어줘?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누적이 된 거죠,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렇게 정권 때마다 등장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참 지금도 최고의 패러디로 꼽는 게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정부 때 말이 안 통하네. 말이 안 통하네뜨. 그렇죠. 맞아. 그 패러디 참 최고의 패러디였는데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딱 들으면서 그거 떠올리면서 당연히 그래 그렇게 들었는데 당사자는 그런 말 듣기 힘들죠. 그래서 조지은님이 주댕이로 흥한 자 주댕이로 망하는 현장을 목도하게 되는 날이 다가오는구나. 저도 아까 들으면서 조동이가 문제다라는 생각했는데 근데 본인이 틀린 말 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당사자는 그 말을 도저히 접수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참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까?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된다니까요. 그거를 안 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수를 쓰다가 보면 수렁에 빠져요. 나중에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요. 자기들 살려고 어찌어찌 하다가 대한민국이 망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김건희 씨나 이쪽 생각은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아니 애써서 이 이슈 다 죽여놨더니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다 만들어놨잖아. 총선 이길 수 있게 다 죽여놨잖아. 제2부속실 살짝 까가지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왜 네가 이걸 건들고 난리야.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쪽의 선거 전략이 완전히 개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쪽에서는 이미 선거 전략이 다 짜였었던 거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건데 이제 헛바지를 해버리게 되니까 이 헛바지를 해서 무지하게 화가 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뇌관의 핵심은 뭐냐면 저는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특검을 받지 않은 자가 죄인이다 이렇게 범죄자다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마리 앙뚜아네트에 화를 내면 그 화를 낸 자가 마리 앙뚜아네트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딱 나눠봤는데요. 이게 장난 아니네. 진짜로 세게 한판 붙는 것 같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좀 찜찜한 면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실전일까? 왜냐하면 안 풀고 갈 수는 없다는 것은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는 건데 막 이렇게 둘 다 특수부 검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문제를 풀려면 대충 뭐 애매모호하게 쇼해가지고는 안 될 거야. 너랑 나랑 치고받고 완전히 사생결단으로 붙는 것 정도, 이 정도 하지 않으면 안 믿어줄 거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완전히 약속 대련이지만 약간은 상처가 나게, 좀 더 알기 쉽게는 약간 기스나게, 제가 일본 말 안 쓰려고 하는데요. 좀 더 실감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죽지만 않게 찔러. 그래야 믿어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졌다. 한동훈 너 역시 조선 제1검이로구나. 하면서 사과하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아직도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참 순진하셔요. 연이틀 연기까지 하면서 지금 하셨는데 거기다 아니 나의 이런 연연에도 저런 반응을 보이다니. 상당히 공감할 뻔했어요. 그러나 아니 눈에도 안 아플 아낄 후배가 저렇게 그냥 뒤통수를 쳐버리네. 아, 요즘에 배신의 계절 아닙니까? 세상에. 그래 이준석 대표도 생각이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제만 해도 약속 대련으로 보더라고요. 그거 한번 좀 들어봅시다. 지금 상황을 종합하면 첫 번째,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가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등의 이슈를 제기하면서 그만두라고 얘기했고, 뭐 그만두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또 발표를 했어요. 언론 입장문으로. 저는 그거 보고 이제 대통령을 잘 아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을 잘 아는 모 인사가 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기를 이관섭 실장을 보냈다는 의미는 저거는 약속 대련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관섭을 보냈다는 것은 약속 대련이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 만약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한동훈을 속된 말로 혼내거나 예. 아니면은 싫은 소리 할 일이 있으면은 예. 전화를 하거나 텔레그램을 하면 되는 것이지 예. 굳이 이관섭 실장을 보내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이유가 없다.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냐? 예. 전화로 만약에 윤석열 통해 한동훈 위원장 전화해가지고 예. 너 요즘 마음에 안 들어 이랬으면요. 전화로 가게 되면은 둘 간의 대화를 한쪽이 유출하는 것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책임 공방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깠느냐. 언론도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없게 하려면은 예. 일부러 다 보란 듯이 이관섭 걸어가가지고 이제 예. 얘기하고 오고, 그럼 자연스럽게 무슨 말을 전달했느냐 예.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누가 유출했느냐가 사실 모호해진 지점이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어때요, 정재람 교수님? 그러니까 약속 대련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상식적인 수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원장을 내쳐? 이를테면 이준석, 김기현 계속 그 당대표들을 쳐온 이 잔혹사를 다시 반복해? 그럼 대책은 있어? 없다. 그럼 공멸? 이걸 어떻게 감히 대통령이 할 수 있겠냐. 아무리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전제 하에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에 이 문제를 해법을 놓고 고민 끝에 이런 약속 대련을 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이건 대단히 상식적인 거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처음에 여기로 돌아가면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지금 뛰어넘어 있는 영역이다. 대통령 배우자가 성역화돼 있고 성역이 돼버린 상황은 상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과론적으로 저는 약속대로는 될 수 있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 얘기가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뭐요? 내가 말할 때는 아니라고 결과론적인 건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봉합의 수순으로 갈 경우에 이를테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해촉하고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의 자리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당정 간의 어떤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들을 공유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총선 승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성공에 가장 필수적인 과제다. 이런 수순에서 만약에 수습한다고 치자고요. 수습하면 문제의 본질은 손을 못 댔지만 결국은 표면상 봉합이 되겠죠. 이건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약속 대련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그러나 이 자체를 처음부터 시작되는 그 자체를 결과까지 놓고 봤을 때 결과만 놓고 이건 약속 대련이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김건희 소위 이른바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로 드러나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봉합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약속 대련으로 보는 것은 좀 어느 한 면만을 봤을 때 가능한 얘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를 한번 좀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볼 테니까 주의 깊게 듣고 얘기를 나눠보십시다. 제가 지금 방금 하나 받은 건데요. 상당히 좀 믿을 만한 소식통이거든요. 사태의 전말, 정보 보고 취합 자체 분석. 이걸 분석을 어디서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군지도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상당히 그럴듯해요. 이제 사태 전말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1. 한동훈, 이관섭, 윤재옥 3인 회동. 이관섭, 김건희 관련 윤회 우려 전달. 명확한 당의 스탠스 요구. 한동훈, 윤통 정확한 뜻이 뭐냐. 이관섭, 마음대로 하면 사퇴 요구할 수밖에 없다. 윤회 실망이 크다. 2. 당일 한동훈, 윤재옥 회동. 윤재옥 당사 대표실로 한동훈 찾아감 중재하려고 했으나 결렬. 3. 채널A 쿠키뉴스 통해 윤회 정확한 의중 전달. 핵심은 윤통이 한에 대한 지지 철회. 한해 거치는 당이 알아서 해라. 윤회 의중을 당에 전달하는 이용. 단톡방에 쿠키뉴스 해당 기사 링크 공유. 쿠키 빨대는 누구. 쿠키 빨대는 어떤 사람 이름인데 이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할 만한 사람이 딱 있죠. 국회뉴스에. 있어요. 예. 4. 한동훈. 여기는 근데 지금 뭐 직무 정지 중 아닌가? 근데 사실상 직무 정지해도 마땅하죠. 탄핵돼야 될 사람이죠. 직무 정지 됐다고 지난번에 들었는데 아무튼 4. 한동훈 반격. 윤회 사퇴 요구 전달했던 인사가 이관섭임은 흘림. 윤회 과도한 당무 개입으로 프레임 전환 시도. 이렇게 이제 한동훈이 반격을 했다는 거예요. 5. 윤석열 관저 소집. 윤재옥 중재 결렬과 한동훈의 의도적 이관섭 노출에 열받은 윤이 저녁에 관저로 이관섭 실장 정무 홍보수석 등 긴급 소집. 이제 정기남 교수가 말씀하신 내용이죠. 내가 사람 잘못 봤다. 이 시간부로 한동훈과의 모든 인간관계 정리한다면 노발대발. 나보다 정기남 교수님 이거 먼저 받은 거 아니에요? 마지막 한동훈의 배짱.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 내 한동훈 라인 숙청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다음날 비대위 회의 주재.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까지 진행. 주위에는 걱정 마라. 나만큼 윤과 건희 문제점 아는 사람 없다. 절대 나를 못 친다며 세력화에 매진. 의원들 한 명 한 명 전화 접촉. 자, 이렇게 이제 사태의 전말을 보고를 분석을 딱 해줘 보내주신 거 봤는데 이거 보면 약속대로는 아닌 것 같기도. 아니에요. 저도 이 조금 나왔던 것들의 종합이네요. 지금 보내주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쭉 흐름을 정리해 주셨는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3인 회동, 그러니까 사실은 3인 회동 때 이것도 그 이제 일요일 날 만난 거잖아요. 윤재옥, 이관섭, 한동훈. 그런데 거기에서도 사퇴 요구가 있었다 대 한이 먼저 물었다. 또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먼저 도대체 대통령의 정확한 뜻이 뭐냐 그랬더니 이대로라면 물러나야 된다 했다는 거고 그게 이제 이관섭 실장 쪽 얘기겠죠. 근데 한동훈 쪽에서는 사퇴 요구가 있었다라고 이제 정리하고 아마 이 진실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겠죠. 침묵하고 있지만.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쇼가 아니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으려면 변화가 있어야죠. 그런데 어제까지도 김건희 여사의 입장은 지인들한테 막 보내면서 난 사과 못한다 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한동훈은 사실상 쇼가 아니었음에도 쇼만 하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으면은 며칠 동안 국민만 혼란스럽게 하고 피곤하게 만든 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해외 순방 때마다 기자회견은 안 하지만 외신하고 인터뷰는 했잖아요. 그때
저 기억나는 게 어디 갈 때였지? 거기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김건희 여사랑 결혼한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 때문에 미국 이렇게 갈때 했을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디올백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피가 끓는 거죠. 내가 세상에 제일 잘한 일이었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서 사태의 심각성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거고, 한동훈한테 이제 이 체제가 간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없다면 이거는 국민들이 뭐 하자는 거야, 너네 둘이 싸우는 걸로 그냥 끝난다는 거야 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변화는 크게 기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약속 대련 아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약속 대련이면 뭘 위해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표면적으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총선 승리를 하면 뭐 국정 운영의 안정적인 뒷받침 이런 거잖아요.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뭐 등등등.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야 되고, 아까 정기남 교수 말씀처럼 성역이라고 표현되는 배우자의 문제, 이건데 두 가지예요. 명품백 받은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거냐 말 거냐, 또 사과를 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조치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제2부속실 설치, 뭐 특별감찰관 임명 뭐 등등. 그와 별개로 특검법은 재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문제거든. 그런데 지금 최근 며칠 벌어진 사안을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수도권만 저는 해당되는 거 아니라고 봐요. 아니 뭐 저 TK나 아니면 PK나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교적 맹목적인 지지를 그분들이 한다 그러면 뭐 얼마나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이 명품백 수수나 아니면 주가 조작 새롭게 나온 증거에 대해서 그래 괜찮아 이러겠어요? 그분들도 다 상식이 있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일 텐데, 그렇다면 이걸 그냥은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다. 근데도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결국 총선 승리 안중에도 없다. 예. 그다음에 국정 운영 안정적인 뒷받침, 이거 안중에도 없다. 맞아요. 이거잖아요. 예. 전 그래서 약속 대련, 이 약속 대련이라고 하기에는 국민들이 받는 상처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준석 당대표가 유경험자잖아요. 두 번의 모델을 다 경험을 했죠. 대선 전에는 겁나게 싸웠죠. 대선 후보랑. 그리고 맨날 술 마시면서 끌어안고 봉합하고. 그건 약속 대련 아니거든요.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봉합한 거고, 두 번째는 완벽하게 제가 볼 때는 싸움이 나서 내보낸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을 이준석 그 당대표가 뻔히 알면서도 왜 약속 대련이라는 말 한마디에 저렇게 예를 들면 프레임처럼 넘어갔을까라고 하는 측면들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아마도 제가 볼 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대통령실은 풀 수 없다고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를 총선 전에 절대 풀 수 없다. 이건 그냥 감춰놔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쭉 밖으로 나와버리게 된 거에 대해서 엄청난 화를 내는 것이고, 그 화의 활용 정점이 대통령인 거죠. 근데 그럼 왜 제가 볼 때 왜 화를 냈을까? 저는 대통령이 화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건희 씨가 화를 냈겠죠. 지금까지 모든 일을 보게 되면 의전비서관 날아가는 거, 경호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많은 문제들은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랑 관련 있다고 봐요. 심지어 김대기 비서실장 날아갔는데. 바뀐 것도 네네. 그것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포스코 회장 선임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동안 보여줬던 것으로 봐서.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비서실장은 정보를 취합해서 보고하고 또 의견을 드리잖아요. 근데 여사님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결정적인 이유다,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실제 여권 내에서는 그 이른바 V1, V2 그러는데, V1을 이제 김건희 그 배우자 김건희 씨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V1의 결정적인 심기를 건드린 것이 화근이었다. 그거 바뀌었다는 거 모릅니까? V1은 그대로인데 네. V0랍니다. V0. 예. 그것도 맞는 얘기 같습니다만, 결국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약속 대련이라는 말에 좀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한동훈과의 어떤 경쟁 의식,
뭐 이것도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그 문제로만 집착해서 보면 어쨌든 간에 이 정권이 한동훈을 띄우려고 하지 않겠냐. 그리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총선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노리려고 하지 않겠냐라는데 좀 주목한 측면이 좀 커 보인다. 그러나 앞서 여러 차례 얘기됐지만 결국은 이게 약속대로 될 수 없는 이 상황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 근본적으로 김건희 리스크가 이미 이제 화두가 돼버린 상황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손을 대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건 약속대로를 보기 좀 어려워진 것 같다. 예. 결국은 이게 진짜 약속대로 되려면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김건희 씨 사과를 전제로 한 이 문제를 집권 세력이 어떻게 풀어내느냐 거기에 저는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쇼든 아니든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나친 당무 개입입니다. 아까 우리 임경호 소장님께서 언론의 반응을 다양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중앙일보 사설을 한번 주목합니다. 사설 두 개 다 지금 현안을 다뤘는데 하나 제목은 대통령실의 한동훈 사퇴 요구는 도 넘은 당무 개입. 또 하나는 문제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 여부다. 이렇게 사설을 두 개를 실었는데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겁니다. 선거철에 대통령이 여당에 깊이 개입하면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긴 사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윤 대통령 본인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사설에.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벌써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선 이관섭 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건 공직선거법의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물론 이번 사례가 직접적 공천 개입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뒷맛이 썩 개운치가 않다. 사설 뒷맛이 좀 개운치가 않네요. 여기서 약간 좀 꼬리를 내리면서 썼는데 자, 바로 당신이 그거 수사해가지고 벌 준 사람 아니야. 근데 지금 그동안은 뭐 다 한 거 다 알잖아요. 지금 다 대표 몇 명 바꿨습니까? 이준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신복 중에 신복이라는 사람을 대표에 앉혔는데 이것도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물러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뭐 물러나라고 한 거 국민들이 다 아는데 이렇게 저렇게 속였어요. 이번에도 뭐 속이려고 했죠. 그런데 여의도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또는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하는 한동훈 본인이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퇴 요구가 있었다 없었다가 막 논란이 될 건데 본인이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얘기를 해버렸으니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됐잖아요. 김건희 씨가 명품백 받은 것을 국민들이 다 알게 돼버린 것처럼.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당무 개입이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당무 개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법적 대응 내용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일반 행위 보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들어가는지. 네, 당연히 검토할 것이고요. 뭐 명백하죠. 본인이 스스로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본인의 입으로 지금 확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 명백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죠. 비서실장이 와서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명백한 당무 개입이고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서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 조치할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 뭐 국민에게 좋은 일이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데 그렇다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렇게 많은 정치적 발언들을 쏟아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혹시 법적 조치에 들어가는 대상이 이관섭 실장 외에 다른 분이 있나요?
그 부분은 이제 뭐 구체적인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은 법적 검토가 끝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을까 궁금한데 여기 변호사님이 마침 안 계신데 만주 변호사 김유정 의원부터 좀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나요? 아니, 이건 정당법이나 헌법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이건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탄핵. 예, 당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것들이 다 지금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공천 개입, 당무 개입 이래가지고 실형 2년이 떨어졌었는데 이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도 악법이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뭐 이거를 브리핑을 한다, 뭘 한다, 막 이런 것들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때는 석영 없는 수사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다 그 특검팀에 있으면서 했던 일인데 자기 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그대로 본인들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아니라고 하고 부인하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그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뭐 당의 입장은 잘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모르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저는 보험 든 거라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이미 내가 사퇴 권유를 받았다라고 만천하에 발설을 함으로써 건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카톡 안에 뭐가 들었을지 모르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될 거예요. 일단 고발을 한다. 그러면 대상은 이관섭 비서실장을 고발을 하겠죠. 그러겠죠. 왜냐하면 네. 대통령은 뭐 현직에 형사소추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퇴임 후겠죠. 대통령을 상대로는 지금 말씀하신 탄핵 사유 해당이 되죠. 국회가 200석 뭐 이라면 뭐 쉽지만 다수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5월 말 이전에 현재 21대 국회로 뭐 가능하다. 좋아요. 그러나 헌재에 가서 이게 과연 채택이 될 수 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더 큰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이 보기에 이건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에 이 지금 얘기한 당무 개입, 다시 말하면 공천에 개입한 이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라는 걸로 덤으로 저는 갈 수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탄핵을 운운하는 건 또 다른 역풍을 또 가져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권 대변인이 한 얘기처럼 굉장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하겠죠. 또 그래야 될 거예요. 여기서 탄핵이라고 멀리 가버리면 또 본질이 흐려져요. 예. 아까 말씀하신 정당법 이런 식으로 이관섭 비서실장만을 겨냥해서 일단 고발을 해놓고 여론이 더 이렇게 악화라고 여기서 악화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여론이 더 들끓게 만드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나친 탄핵 남용 이렇게 옮아가는 것은 상당히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헌법 8조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위반, 공직선거법 9조 1항 정치 중립의 의무의 위반. 명백한 거거든요. 이관섭 실장을 중심으로 대상으로 해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 중립 위반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법적 조치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요, 정기랑 교수님, 저는요, 정말 그 법적인 문제 이제 다룰 것 충분히 다뤄야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가볍기가 그지가 없어요. 출근도 마음대로 할 뿐만 아니라 아니 어떻게 민생토론회를 30분 전에 나 안 가 이렇게 해버릴 수 있나요? 국정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생토론회 말이 민생토론이지 토론도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결정적인 건 이 민생토론회를 뭘 대신한다고 이야기했냐면 정부 부처의 새 업무 보고를 대신하는 자리라고 했어요. 예. 업무 보고는 누가 받는 겁니까? 대통령이 받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안 가버리면 그러면 보고를
국무조정실장한테 하라는 겁니까? 그 대통령 자리를 국무조정실장한테 넘겨준 겁니까? 그리고 당과의 관계도 대표를 어떻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마음 안 들면 바꿔 저 새끼 쫓아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 이거는 저발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어제 민생 토론회 그건 새 업무 보고의 연장선상에서 치러진 거지 않습니까? 업무 보고를 대신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요. 그것은 말 그대로 각 부처의 새 업무 보고를 대통령 없이 보고를 받는다는 건 넌센스고 국민은 마찬가지 더할 나위 없고요. 뭐 감기다, 당무 개입이다 이걸 떠나서 이건 국정의 포기입니다. 포기.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네, 탄핵 문제는 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탄핵을 하자 말자의 문제를 떠나서 탄핵의 사유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어겼을 때입니다. 최종적으로 헌지에서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을 해야 한다고 판단이 들면 법률적 요건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2년 동안 봐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탄핵을 하자 말자의 문제를 떠나서 진짜 그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이 어떻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의해서 훼손되는가에 대한 국민적 토론은 필요한데 저는 오히려 탄핵이라는 역풍의 이유 때문에 이런 토론 자체가 제대로 벌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탄핵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인 건 탄핵이 가져올 정치적 역풍보다는 내가 스스로 뽑은 사람을 내가 스스로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판단일 수 있다는 점 측면에서 탄핵에 대한 발언 자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헌재가 탄핵을 할 때 국민의 이익에 큰 손실이 난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대통령도 예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헌재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토론들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측면의 내용들이 아니라. 그 어제 민생 토론이 이제 감기 몸살을 이유로 취소를 했는데 국무조정실장이 재심 받은 거잖아요. 근데 감기 몸살이면 그 밤부터 전조 증상이 있어야죠. 어떻게 30분 전에 이걸 취소를 합니까? 근데 제가 더 심각하게 보는 거는 어떤 지점이냐면 대통령이 이제 참석을 못 하니까 대통령 좌석이나 뭐 이런 것 내부 그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의석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미 속보로 나갔어요. 민생 토론 참여 안 한다고. 30분 전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치우는 장면들을 사진 기자단이 찍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 기자단하고 지금 이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보도는 나갔는데 그 장면을 치우는 장면을 찍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데 이제 또 갈등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갈등들을 왜 이렇게 자꾸 야기를 하냐는 거죠. 이렇게 소모할 때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민생토론 어제 5번째였는데 그걸로 기자회견도 대충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고 그다음에 김치찌개 기자들하고 먹는 것도 대충 안 하는 것 같고 KBS 혹은 KTV하고 인터뷰하는 걸로 지금 해볼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뭘 하나도 제대로 하는 거 없으면서 국민들 부하만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이 정권 아닙니까? 예, 오늘 많은 분들이 댓글 보내주셨는데 몇 분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아니야님. 사과를 먹든 쇼를 하든 쌍특검 받고 감옥 가자. 탄핵이 민심 그런 걸 주셨고요. 미국 너스 프리실라님 아마 미국에서 간호사 하시는 분인가 봐요. 내 평생 투표란 걸 모르고 살았는데 이번엔 꼭 하고 싶은데 투표권이 없는 게 너무 속상해요. 그 마음이 느껴지네요. 정말 방송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답답하고 속 터지는데 우리 국민들 어떠실까 싶습니다. 슈퍼챗과 함께 의견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연화님, 오늘의 말과 행동이 내일 내 모습이다. 조지은님,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죠. 주댕이로 흥한 자 주댕이로 망하는 현장을. 뭐 본인이 망하는 거지만 틀린 말 한 건 아니었죠. 또 오늘 릴레이 많이 참여해 주셨고요. 변함없이님, 탄행님, 소병률님, 조사루스 조영래님, 한 달 용돈 우리 슈퍼챗에 다 쓰십니까? 또 그렇게 하지 말으시라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보내지 마세요. 이태원 유가족 아픔을 잊지 맙시다. 정어리TV 구독 18만 1000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쪼양님, 푸하하하, 아이고 배야,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개그 콘서트가 뜨지 못하나 봅니다. 아마 아까 이철규, 그 영입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 얘기할 때 보내신 것 같아요. 저는 참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만. 박혜림님, 착한 악마님, 3,000원을 슈퍼챗 쏘셨는데요. 의미가 있습니다. 용산에서 아크로비스타까지 가는 M5422번 버스비입니다. 보내버리세요. 김지훈님, 김우옥이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착한 악마님은 오토바이로 배달일 하셨던 분인데 최근에 눈길이 미끄러져가지고 오토바이가 다 부서져 버렸어요. 폐차돼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부인 거 승용차인가 그걸로 배달일 하신다고 그러는데 다치진 않으셨고요? 예, 많이 다치지는 않으셨고 아이고. 다행히 그동안에 이렇게 오토바이로 배달하면서 계속 또 실시간 뭐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운전할 때는 안 보시고 그런데 눈길이라들 많이 걱정했는데 저기 승용차 타고 다닌다고 하시니까 좀 마음은 놓이더라고요. 예, 눈길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슈퍼챗으로 힘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어제 제가 정어리몰에서 판매하는 농협 안심 한우 양념 불고기 1+1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총 400세트 한정판으로 준비를 했는데 어제 너무 많이 사주셔가지고 150세트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사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농협 안심 한우라서 아주 좋고 가격대가 500g 한 팩을 사시면 한 팩을 더 드려서 1kg인데 29,900원. 싸긴 엄청 싸죠. 그런데 좋다고 해요. 그리고 양념에 천연조미료를 넣어가지고 맛이 아주 깊다고 합니다. 무료 배송이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 다 사주십시오. 선착순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주시면 정어리 몰에 도움이 되고 또 백운기 정어리 TV 도움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 또 정어리 몰도 사랑해 주시고 백운기한테 힘 주시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총선 앞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김유정 의원님, 정민환 교수님, 윤경호 소장님, 김종국 부원장님 네 분 오늘 추운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